NCS 미케니컬 렉처 7입니다. 오늘은 Static Structural Analysis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요, 미케니컬에서 선형 정적 구조 해석, Linear Static Structural Analysis를 수행하는 방법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내용들은요, 먼저 선형 Static Analysis 부분에 대한 기본 내용들, 그리고 형상 부분들, Material Property, 그리고 바디 간의 컨택, 그리고 선형 정적 구조 해석을 하기 위해서 Analysis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Load Support. 자, F하고 G가 어떻게 보면 이번 장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요. 다양한 하중들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부여하는지, 그리고 경계 조건에서도 서포트가 어떤 종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모델링 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주로 보겠고요. 그리고 모델링한 로드 앤드 서포트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여러분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택과 그 서포트 지지 조건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솔빙 모델 이제 풀이하는 방법들, 그리고 워크샵에는요, 컨택을 가지고 있는 펌프 어셈블리가 있습니다. 자, 이 워크샵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컨택과 그 다음에 이제 구조 해석, 특히 베어링 로드를 어떻게 주어서 해석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result and post processing, 결과와 그 후 처리하는 것들, 그리고 선형과 비선형의 차이, 그리고 또 빈 커넥션을 이용한 또 플랜지 모델 한번 더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어펜딕스 부분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정적 해석의 기본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여러분 다 알고 있듯이 이 Linear Static Analysis에 대한 그 프로젝트 스키매틱에서 그 셋업 구성을 보면 이와 같이 됩니다. 그냥 스태틱 스트럭처를 우리가 불러와서 드래그 앤 드랍해서 이렇게 프로젝트 스키매틱에 두게 되면요, 위에서부터 엔지니어링 데이터, 머티리얼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 지오메트리 형상, 그리고 메쉬 모델하는 부분, 그리고 그 셋업 경계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솔루션을 하고 결과를 보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선형 정적 구조 해석에서는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전역 변이 벡터, 그걸 x라고 할 때 그 x를 이용해서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계 미분 방정식이 되는 거죠. mx to the 2 플러스 cx to the 2 플러스 kx 이퀄 f입니다. 자, 여기서 리니어 스태틱이기 때문에, 특히 스태틱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변동량들은 다 무시합니다. 그래서 남는 거는 이 kx 이퀄 f가 되죠. 여기서 m은 이제 질량 행렬이 되는 것이고, C는 댐핑 행렬, 그리고 K는 강상 행렬입니다. 그리고 F는 그 시스템에 가해지는 외력이에요. 따라서 리니어 스태틱 해석을 한다고 하면 KX 이퀄 F라는 문제를 풀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가정하는 사항들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일단 K는 전역 강상 행렬이에요. 스티프니스 매트릭스고, 이것은 일단 형상이 결정되어지고, 그리고 그 시스템의 머티리얼이 결정되면 컨스턴트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재료 같은 경우에는 선형 탄성 재료로 가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변이가 크지 않는 작은 변이, 소변형 이론을 적용을 해서 우리가 가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F는 그 구조물에 가해지는 외력입니다. 그리고 힘 자체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스태틱 하중으로 우리가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댐핑 부분, 이거는 정적인 문제고, 댐핑은 원래 이 벨러시티하고 곱해져 가지고 그 댐핑 포스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벨러시티가 제로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스태틱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감쇄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풀게 되는 문제는 kx 이퀄 f가 되고, k는 형상과 머티리얼에서 오는 정보고, 그 다음 f는 외력이니까 가해지는 주어진 하중의 정보입니다. 그 정보에 대해서 각 절점들의
변위 x를 계산하는 겁니다. 다음 구조 해석에서 미케니컬은 거의 모든 형태의 기하 모델을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서피스 바디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형상 중에 서피스 바디가 있다고 하면 반드시 여기 지오메트리 부분을 선택을 하면 그 밑에 보면 상세 설정 창에서 그 서피스 바디에 해당되는 thickness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지오메트리는 아웃라인 트리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고요. 반드시 이 서피스 바디에서는 thickness, 두께를 우리가 입력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라인 바디를 쓰게 되는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그 라인 바디에 입혀질 크로스 섹션 단면 정보하고 그 단면의 방향들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것은 이제 디자인 모델러나 스페이스 클레임에서 여러분이 정의할 수도 있고, 이제는 미케니컬에서 이 부분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 모델러나 스페이스 클레임과 같은 그 CAD 툴에서 이런 부분들이 정의를 해 놓으면요, 그러한 정보들이 미케니컬로 자동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미케니컬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델을 불러왔다고 하면요, 아웃라인 트리에서 이 지오메트리 밑에 각각의 이렇게 바디들이 보이게 되는데, 여기 바디들, 지오메트리 있는 바디들을 클릭을 해보면 디테일즈 오브 여기 바디 이름이 나오죠. 지오메트리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stiffness behavior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flexible이나 rigid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rigid라고 설정을 하게 되면, 자, 이 부분에서는 지금 짙은 약간 잿빛 나는 부분이 rigid로 선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부분은 메쉬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부분을 나타내는 하나의 질량 요소를 통해서 모델링을 하게 되고요. 따라서 그 부분 자체가 메쉬가 안 되기 때문에 해석 시간적으로 볼 때 매우 효율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대신 그 부분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리지드이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는 변형을 하지 않고요. 오직 하중만 전달되는 그러한 바디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플렉서블로 하게 되면요, 여기서 나오는 이 중간에 있는 바들인데, 이것들은 말 그대로 이제 플렉서블 하기 때문에 하중이 왔을 때 그 스티프니스에 따라서 변형이 일어나는 그러한 형태로 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법들을 언제 쓰냐 하면 하중 전달에만 관심이 있고 그 부분의 변형에는 관심이 없고, 그리고 그 부분이 충분히 스티프하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을 이렇게 리지드로 스티프니스 비헤이비어를 두면 여러분들이 해석 그 모델의 크기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해석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태틱 스트럭처럴 어널리시스 할 때는 대부분의 바디를 플렉서블로 놓고 우리가 해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는 그 형상에서 포인트 매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포인트 매스는 형상화되지 않은 구조물에 대해서 이제 질량을 우리가 모델링을 하고 거기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넣게 되면 무게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웃라인에서요, 지오메트리 선택하고 이러한 그 아이콘으로 모델링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 쓰냐 하면은 이처럼 이 베어링이 있고요. 이 베어링이 어떤 하중을 받나 하면 이 베어링에 연결된 어떤 리지드한 샤프트가 있을 때 그 샤프트에 이 정도의 거리가 떨어진 지점에 5kg의 어떤 집중 질량을 가진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들은 다 모델링에서 생략을 하고 그 5kg의 질량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처럼 이 안쪽 부분을 우리가 스코핑을 하고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원하는 임의의 거리만큼 떨어진 지점에다가 이렇게 포인트 매스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포인트 매스는요, 이제 질량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acceleration, 그리고 standard earth gravity, 그다음 rotational velocity와 같은 그 inertial force를 우리가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중들은 이 포인트 매스의 영향을 받질 않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매스는 질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가속도를 곱해줘야, 가속도를 우리가 같이 모델링 해줘야 관성력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 포인트 매스는 그 다음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리모트 포인트의 질량을 추구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포인트 매스의 디테일을 한번 보게 되면 스코핑 메소드는 이제 지오메트리 셀렉션 되어 있고요. apply by remote attachment 해가지고 지오메트리는 fa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face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해지는 이 포인트는 어디냐면 어떤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기준으로 해서 XYZ가 이와 같이 떨어져 있는 그러한 지점이 됩니다. 여기 아마 코디네이트가 여기 나오는 지금 매스의 포인트 매스의 중심에 있는 이 코디네이트가 아마 코디네이트 시스템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중심, 그래서 XYZ 코디네이트가 거의 다 제로가 되죠. 그 지점에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지점의 포인트 매스가 가지고 있는 그 질량 특성은 질량이 5kg이고 mass moment of inertia XYZ 방향으로 우리가 부여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mass moment of inertia도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는 것이고, 또는 이 포인트 매스가 지정될 때 리모트 포인트를 이미 만들어 놓고 그 리모트 포인트를 선택을 해도 됩니다. 다음 머티리얼 프로퍼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형 정적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력해야 되는 두 개의 물성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탄성계수 영주 모듈러스하고 포화성 포화션 레이셔입니다. 이 두 개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게 필요한 게 그 K 매트릭스를 구성할 때 이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관성 하중 inertial force가 관성력이 필요하다고 하면요, 밀도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질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밀도가 필요한데요. 요거는 부피분의 그 질량이 되기 때문에 CAD 상에서 이제 부피가 계산되고 거기다가 이제 밀도를 곱해줘서 질량을 계산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모달 해석이라든지 고유진동수 해석, 그 다음 아까 앞에서 봤던 그 관성력, 가속도라든지 중력 가속도라든지 그 다음 또 회전 속도 이런 것들이 들어갈 때는 반드시 밀도가 같이 물성치로 입력이 되어야만 정확하게 그 관성력들이 계산이 됩니다. 다음 온도 하중이 작용한다면요, 열팽창 계수가 필요합니다. 온도에 따라서 그 구조물에 열팽창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 열팽창 계수 같이 들어가 줘야 되고요. 그 다음 스트레스 툴에서 그 세이프티 팩터 같은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세이프티 팩터를 계산하느냐, 뭐 일드 스트렝스 기준이냐, 얼티밋 스트레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 스트레스 리밋을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 피로 결과들, 퍼티그 툴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퍼티그와 관련되는 그 물성 데이터들이 다 넣어줘야 됩니다. 미케니컬 환경에서 지오메트리의 파트 또는 바디별로 상세 설정창에 물성 재료를 이제 할당하게 되는데, 여기 물성이 할당되려면 그 엔지니어링 데이터에서 그 부분이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또는 어사인먼트 아래 보이죠? 각각의 어떤 그 지오메트리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머티리얼의 어사인먼트 이렇게 들어가서 엔지니어링 데이터에서 설정한 재료를 선택하거나 검색해서 추가 선택이 가능하고요. 여기 밑에 보면 난리니어 이펙트를 고려하겠느냐 또는 서멀 스트레인 이펙트를 고려하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yes로 하거나 또는 no로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고요. 요거는 이제 엔지니어링 데이터 머티리얼 해가지고 이 어사이먼트에 여기 삼각형을 클릭하게 되면 여기 엔지니어링 데이터 머티리얼 창이 열립니다. 그러면 여기 등록되어 있는 이런 머티리얼들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컨택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미케니컬 환경에서 파트들이 여러 개로 되어 있는 어셈블리들을 우리가 임포트 해 오면요, 어셈블리 파티들의 그 페이스들 사이에 우리가 그 스킨처럼 입힌다고 했죠. 컨택 요소들, 타겟 요소들을 입힌다고 했는데 그렇게 입혀진 접촉 요소들이 이렇게 시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RCBT라고 했죠. 레드 쪽은 요게 컨택 면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블루는 타겟 면이 됩니다. 그래서 RCBT를 여러분 기억하라고 했고요. 이러한 그 컨택 엘리먼트들은
이 파트들이 접촉한 상태에서의 그 거동들을 정의하는 데 사용됩니다. 뭐 마찰 접촉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본디드 돼 있다든지 또는 열전달 문제에서는 이러한 컨택 타겟 엘리먼트들이 컨택 페어가 정의가 되어야만 열전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접촉 용역은 각각 다른 색으로 다시 한번 RCBT, 컨택은 레드, 타겟은 블루로 표현된다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해주고요. 요거는 connections 밑에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다음 스팟 웰드는요. 이런 쉘로 되어 있는 어셈블리 사이에서 쉘들을 연결할 때 이렇게 마치 우리가 점용접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쉘로 되어 있는 어셈블리 모듈 사이에서 연결을 해주는 때 사용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스팟 웰드는 여기 두 개의 점 사이에 그 빔 엘리먼트가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각 점에서는 그 주위에 있는 노드들로 마치 거미줄처럼 그 빔 엘리먼트가 스파이더 형태로, 스파이더 웹 형태로 그렇게 모델링이 됩니다. 요 스팟 웰드로 정의를 하려면요. 디자인 모델러 또는 스페이스 클레임에서 그것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어널리시스 세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어널리시스 세팅은 해석 과정과 관련된 부분을 설정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 각각의 이제 해석 종류들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어널리시스 세팅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즈 오브 어널리시스 세팅에 나오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설정을 하는 겁니다. 먼저 스텝 컨트롤 부분이 있어요. 스텝 컨트롤 여기 있는 부분이고요. 요거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넘버 오브 스텝 이 스텝 수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스텝이 끝나는 시간이 얼마인지 이렇게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한 하중을 하나 입력을 하고 정적 구조 해석을 하려고 하면 그거는 넘버 오브 스텝을 1로 하면 되고요. 엔드 타임은 그냥 1로 하면 됩니다. 이때 1초라는 것은 물리적인 1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가해준 그 하중이 그 수치만큼 다 입력되는 그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정도를 말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실제로 물리적인 시간과 관련되려면 이게 트랜지언트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 넣는 스텝 엔드 타임이 시간 개념이 됩니다. 자, 솔버 컨트롤 부분이 있어요. 여기 솔버 컨트롤, 솔버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weak spring, 그 다음에 large deflection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솔버 타입은 일단 프로그램 컨트롤로 두면 여러분들의 모델을 보고 ANSYS가 가장 합당한 그 솔버들을 결정을 해줍니다. 내용들을 보면 다이렉트 솔버가 있고 이터러티브 솔버가 있습니다. 다이렉트 솔버는 스파스 솔버라고 하고 이터러티브 솔버는 이제 PCG 솔버 그 수학적인 알고리즘은 그런 것들을 따르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메모리가 충분하고 그 다음에 모델에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한 모델링이 들어가고 쉘이나 빔과 같은 그 회전 자유도를 가지고 있는 모델이 있다고 하면 다이렉트 솔버로 풀면 되고요. 순수하게 솔리드 엘리먼트로 되어 있는 모델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 PCG 솔버를 쓰게 되면 작은 메모리를 가지고 큰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 위크 스프링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 위크 스프링인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오프를 해두고 문제를 푸는 것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위크 스프링이라는 것은 이름에서 나오는 것처럼 만약에 그 구조물이 완전하게 구속되지 않은 경우에 모델에 이제 강체 운동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위크 스프링을 ON으로 해두게 되면 이 ANSYS 미케니컬에서 자체적으로 강체 운동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아주 작은 스티프니스를 가진 스프링들을 그 바디들에다가 모델링을 내부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실제 생길 수 있는 리지드 바디 모션들을 구속을 해주기 때문에 제거해주기 때문에 좋은 측면이 있는데요. 제일 좋은 것은 위크 스프링을 오프해 놓고 문제가 없이 풀리도록 여러분들이 모델링 해주는 게 더 올바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만약 구속이 이제 적합한 경우에는요, 위크 스프링을 오프로 해두어도 정확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다음 라지 디플렉션 있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에 그 변형이 크거나 또는 스트레인이 크거나 또는 회전이 크거나 하는 결과들이 있을 때는 이 부분을 ON으로 해 두어야 되고요. 라지 디플렉션을 ON을 하게 되면 이제 비선형 문제로 풀리게 됩니다. 다음 어널 세팅 계속하면요. 중간에 몇 가지가 있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선형 해석할 때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아웃풋 컨트롤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웃풋 컨트롤이라는 것은요, 어떤 결과 항목들이 결과 파일에 저장될지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값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스트레스, 그리고 스트레인, 컨택트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모든 타임 포인트, 서브 스텝에서 다 저장되는 그러한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들을 전부 다 예스로 하게 되면 이제 결과를 풀고 나서 아웃풋 파일들이 커지게 되죠. 그러한 단점이 있고, 만약에 이것들을 노로 해두면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는 정보가 그 결과 파일에 라이팅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결과를 보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필요한 부분들을 예스로 해두는 게 필요하고요. 자, 아웃풋 컨트롤은 결과 파일에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만을 저장하도록 해서 그 결과 파일의 그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여기 있는 디폴트는 일반적으로 보는 결과 항목들이 저장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원하는 결과들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해석을 시작하기 전에 설정한 것들을 검토하고 해석을 진행하는 게 더 좋습니다. 아웃풋 컨트롤의 기본 설정은 여러분들이 파일, 옵션즈, 어널리시스 세팅 앤드 솔루션에서 요걸 어떤 것들을 디폴트로 yes, no로 할 것인지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옵션즈, 어널리시스 세팅 앤드 솔루션 요 부분들을 설정을 하면 여러분들이 디폴트를 바꿀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로드 하중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케니컬에서 많은 하중 조건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어떤 경우에 이제 가장 적합하게 여러분들이 사용될 것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분들을 잘 기억해 두는 게 필요합니다. 일단 로드하고 하중과 서포트 지지 조건들은요, 그 부분에 이제 해당되는 요소들이, 엘리먼트들이 갖고 있는 자유도,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기준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의 로드와 서포트를 입력을 하든지 그것은 그 엘리먼트가 가지고 있는 자유도 기준으로 이게 설정이 된다는 걸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솔리드 엘리먼트 같은 경우는요, 3개의 병진 자유도 UX, UI, UZ들을 가지기 때문에 솔리드 엘리먼트에 하중을 넣는다는 것은 이 자유도 3개에 관련되는 어떤 하중을 넣는다는 뜻이 되겠고요. 이에 반해서 쉘과 빔은 여기에 3개의 회전 자유도가 추가됩니다. 로테이션 XY Z가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병진 자유도를 본다면 X방향, Y방향, Z방향의 어떤 이동에 해당되는 그러한 자유도가 되는 것이고요. 회전 자유도라는 것은 X방향을 우리가 감쌌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 그죠? 그게 로테이션 방향이 됩니다. 또한 모든 경계 조건은 이름과 상관없이 또 위에서 요소가 갖고 있는 자유도를 기준으로 역시 정의가 됩니다. 경계 조건에 따라서 어떤 것은 이제 지오메트리 객체에다가 바로 넣을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것은 또 노드에 지정이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릭셔니스 서포트라는 것을 이제 지지 조건으로, 서포트 조건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자, 만약에 이 프릭셔니스 서포트를 그림과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부여를 했다고 하면요. 자, 지금 이 그림 자유도 기준으로 보게 되면 프릭셔니스 서포트를 Z면에 그 수직한 면에다가 우리가 모델링을 했죠. 이렇게 되면 프릭셔니스 서포트이기 때문에 이 파란색 면하고 수직한 방향에 대해서는 이게 구속이 되고요. 그리고 이 Z방향과 수직한 방향, 이
Z 방향과 이제 이 방향으로는 구속이 되는 것이고, 이 파란색의 탄젠트한 방향으로는 프리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구속이 전혀 없는 그러한 상태가 이제 프릭션이 서포트가 되는 거죠. 이때는 이제 Z 방향의 면을 우리가 선택했을 때 그런 것이고요. 만약에 Y 방향의 면에다가 선택을 하고 프릭션이 서포트를 주게 되면은 이제 Y 방향으로는 구속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면의 탄젠트 방향으로는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는 거죠. 따라서 어떠한 조건들이 들어가든지 항상 그것이 자유도 기준으로 설정이 된다는 걸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대부분의 로드와 서포트 조건은 컴포넌트 또는 벡터로 정의가 가능하다. 요거는 이제 하중을 줄 때 방향성이 있는 것들을 벡터를 이용해서 정의된 벡터를 줄 것이냐, 아니면 좌표계의 컴포넌트를 줄 거냐,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로드와 서포트 조건들이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또는 로컬 코디네이트 시스템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force 부분을, 지금 여기 force 부분에 대해서 하중을 가하고 있는데, define by를 여기 컴포넌트나 벡터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컴포넌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 자, 여기 force가 여기 나오는, 자, 이번에 force가 define by component로 됐다고 하면 coordinate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coordinate 시스템은 여기 outline tree에 coordinate가 있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의하기가 더 편리한 coordinate를 설정해 주고요. 그 coordinate를 기준으로 이렇게 값들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미케니컬에서 적용 가능한 하중들을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오는 것들이요, acceleration, 가속도에 관련되는 건데, 자, 가속도를 여러분들이 모델링 한다고 하면요, 요거는 body에 들어갑니다. all body, 즉 그 모델에 있는 모든 body의 가속도가 다 입력이 되는 거고, 단위는 시간 제곱분의 길이 단위가 되겠고요. 요거는 가속도를 컴포넌트나 벡터로 여러분이 그 방향에 따른 크기를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가속도를 이와 같이 노란색 방향으로 가속도를 모델링을 했다고 하면 실제로 들어가는 힘은 반대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기억을 해줘야 돼요. 가속도를 이쪽에 주게 되면 실제로 발생하는 힘은 위쪽으로 발생한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해줘야 되고요. 반면에 스탠다드 얼스 그래비티, 이것도 모든 바디에 들어갑니다. 단위는 중력 가속도이기 때문에 가속도하고 같고요. 요거는 이제 defined by a direction, local or global coordinate system, 중력 가속도 방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탠다드 얼스 그래비티를 주고 중력 방향을 이렇게 모델링을 하면 그 중력 자중의 방향은 이 설정한 스탠다드 얼스 그래비티 방향하고 동일합니다. 같은 acceleration인데 acceleration을 줄 때하고 스탠다드 얼스 그래비티하고 이 가속도의 방향에 따라서 resulting force 방향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 기억을 해야 되고요. 다음 rotational velocity, 회전 속도입니다. 요거는 이제 선택된 바디에 여러분들 회전 속도를 주어서 원심력을 부여할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RPM으로 줄 수도 있고 revolution per minute로 줄 수도 있고 단위를, 그 다음 radian per second로 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전을 정의할 때 컴포넌트나 벡터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방향으로, 이 축 방향으로 이렇게 로테이셔널 벨로시티를 준 겁니다. 다음은 이제 프레셔입니다. 프레셔는 여기 스코핑이 되는 부분이 면에만, 이렇게 서피스에만 프레셔가 가해지고요. 단위는 면적분의 힘 단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프레셔를 줄 때 방법은 컴포넌트로 줄 수가 있고, 그 다음 벡터로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멀2가 있습니다. 이게 노멀2가 기본값입니다. 선택한 서피스에 노멀한 방향으로 준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만약에 프레셔를 선택하고 그 값을 입력할 때 플러스 값을 주게 되면 이것은 면을 누르는 그러한
하중이 된다는 거예요. 플러스 값은 면의 안쪽, 즉 압축 방향이 되는 것이고, 프레셔를 주고 어떤 서피스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고 마이너스 값을 줬다고 하면 그 면을 바깥으로 당겨내는 그러한 힘이 모델링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 라인 프레셔입니다. 요거는 말 그대로 여기 엣지를 잡아야 돼요. 라인 프레셔이기 때문에. 그리고 들어갈 때 힘의 그 유닛은 단위 길이분의 힘입니다. 정의 방법은 벡터, 그 다음에 컴포넌트, 탄젠셜. 요거는 탄젠셜이라는 것은 여기 선택한 엣지를, 라인을 따라서 그 하중이 가해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넣을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보면 안쪽에 어떤 엣지를 잡아서 거기에다가 라인 프레셔를 이렇게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인 프레셔라는 것도 있다는 것 기억을 해주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 force입니다. force는 여기처럼 포인트에 줄 수가 있고 엣지에 줄 수가 있고 서피스에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force이기 때문에 이거는 F는 ma, 그래서 질량 곱하기 가속도의 단위로 들어가는 거죠. 방향을 컴포넌트나 벡터를 통해서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처럼 어떤 엣지나 포인트를 잡아서 force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멘트가 있습니다. 모멘트도 한 점, 엣지, 그리고 페이스에 줄 수가 있고요. 모멘트는 힘 곱하기 길이의 단위를 가지고 그 모멘트의 크기하고 방향은 컴포넌트나 벡터를 이용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force나 모멘트가 복수의 개체가 선택되었다 하더라도요, 하중은 그 복수의 개체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다음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가 있습니다. 요거는 구조물의 정수압 형태의 유체력을 고려할 때 쓰는 그러한 하중이 되겠고요. 우리가 파스칼의 그 법칙에 따라서 유체안에서 이제 정적인 유체안에서 모든 방향으로 이제 압력이 갖게 되는데, 이 정수압 같은 경우에는 압력이 이제 그 유체 표면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갈 때 점점 성형적으로 커지게 되는데, 그 유체의 그 density 그리고 또 그 곳에 작용하는 중력 가속도에 따라서 이게 값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rho gh 이 그 수식에 따라서 정수압들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수압 형태의 유체력이 이제 수심에 따라서 선형적으로 변화하는 하중을 적용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유체는 이제 내부 또는 외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모델링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위가 열려 있는 어떤 사각형 통에 유체가 안쪽으로 담겨 있다고 치면 이처럼 바깥으로 이렇게 변형하는 그런 형태의 변형 거동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것이 이 박스 같은 게 물에 잠겨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밖에서 이제 정수압이 가해지기 때문에 안쪽으로 찌그러지는 이러한 형태의 결과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정수압 형태의 유체력을 고려하는데 그런 유체들은 모델링하지 않고 순수하게 우리가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를 이용해 가지고 이러한 하중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를 한번 보게 되면 일단 스코핑 할 때 4개의 면을 잡았어요. 아마 이 돌아가면서 4개의 그 면을 잡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쉘로 모델링 되어 있기 때문에 쉘의 탑면이냐 바텀면이냐의 그 하중이 어느 면으로 들어가느냐 그거를 선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들어가야 될 정보가요. 일단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글로벌 코디네이트 시스템으로 사용을 할 것이고, 그 다음 여기 정수압을 고용하는 그 플루이드의 종류에 따라서 덴시티가 뭐냐, 그 덴시티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이드로스태틱 액셀러레이션, 관련되는 중력 가속도라든지 가속도가 어느 방향이냐, 이건 이제 y 방향이라고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때 이제 y 방향으로 이 9.8이라는 것을 양의 방향 그 값을 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free surface location이라는 건 뭐냐 하면 물의 수면, 유체의 수면이 어디냐,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글로벌 코디네이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자, y 쪽으로서 1m 위에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모델링 해주면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베어링 로드는
실제 베어링 하중을 고려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베어링 로드라고 하면 이게 만약에 이 부분에 이제 샤프트가 모델링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 샤프트에 의해서 전달되는 그 하중은 크기가 이렇게 반달 모양이에요. 여기 제일 중심이 제일 크고 이 가장자리로 오면서 이렇게 하중들이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여기 안에 샤프트가 있기 때문에 샤프트를 우리가 위쪽으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준다고 하면 이와 같은 형태의 어떤 접촉 악력으로 인한 하중들이 전달됩니다. 근데 이렇게 문제를 베어링 로드를 모델링 하는 것이 이제 실제 상황에 잘 부합하기 때문에 베어링 로드로 넣어야 되고요. 만약에 이거를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의 이 전체 영역을 선택을 해서 포스를 주는 경우하고 베어링 로드로 주는 거하고 총 크기는 같다고 했을 때 거동들을 보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베어링 상황에서 이 베어링 로드를 주게 되면 거동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퀴버런트 스트레스가 여기 보면 7.7 해서 10의 -6승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베어링 로드로 주지 않고 같은 크기의 하중으로 주게 되면 이게 3 곱하기 10의 -6승 정도의 값으로 나오게 되고요. 전체적인 양상도 조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전체적으로 생기는 크기,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생기는 그 응력들의 분포들이 조금 상이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베어링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베어링 로드를 이용해서 하중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포스를 적용하게 되면요, 그 스코핑한 면 전체에 하중이 적용됩니다. 근데 베어링 로드를 주게 되면 그 베어링으로 의해서 압축받는 면으로만 하중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를 다 선택해서 요건 이제 베어링 로드를 준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폴스를 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베어링 로드는 위쪽만 압축받는 쪽만 하중이 가해지는 거고, 폴스를 주게 되면 선택한 모든 면에 그 하중들이 분포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베어링 로드는 투영된 면에 대해서, 자, 베어링 로드는 그 선택한 전체의 그 실린더 면에서 투영된 면에 대해서 압축 방향으로만 그 분포된 하중이 적용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화면에 앞뒤 축 방향 성분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실린더 면들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다면요, 나뉜 면들을 모두 선택하고 베어링 로드는 한 번만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베어링 로드는 평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이제 실린드리칼 면에서만 압축 방향으로 분포된 하중을 적용할 수가 있고요. 벡터하고 컴포넌트로 정의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써야 될 경우에 반드시 베어링 로드를 쓰는 그런 것들을 기억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베어링 로드하고 포스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리모트 포스입니다. 리모트 포스는 이미 우리가 리모트 바운더리 컨디션 할 때 많이 사용했던 그러한 방법이 되는데요. 리모트 포스는 임의의 지점에서 하중을 적용할 때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것은 이 포인트 그리고 엣지, 페이스에다 다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사용자가 포스의 위치, 뭐 형상 또는 좌표를 지정하면 미케니컬에서 자동으로 포스 위치에 리모트 포인트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리모트 포인트가 우리가 하중을 부여하고자 하는 어떤 지오메트리에 이제 스코핑이 돼서 연결되는 거죠. 벡터 또는 컴포넌트 이용해서 크기하고 방향 정할 수가 있고요. 선택한 면에 사용되는 포스와 모멘트가 적용됩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고정이 돼 있고 우리가 하중을 여기 A 지점에 준다고 하면은 A 지점과 이 픽스된 사이의 거리에 또 이 힘이 곱해진 그 모멘트가 여기에 적용이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서 리모트 포스를 20N을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보면 길이가 1m인 보 끝단면에 20N의 리모트 포스를 적용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보의 길이가 1m입니다. 자, 1m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리모트의
포인트의 위치는 픽스 서포트에서 2m가 떨어진 위치입니다. 길이는 보의 길이는 1m고 실제로 하중이 가해지는 것은 끝단에서부터 2m 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 경우에 우리가 여기 B 지점에서의 모멘트 리액션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20N 곱하기 이게 전체 거리가 2m이기 때문에 40Nm의 그 모멘트 리액션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40Nm의 모멘트 리액션이 여기에서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나오는 내용이요. 이제 볼트 프리텐션입니다. 우리가 볼트 그리고 너트에서 너트를 우리가 조이게 되면 그 볼트의 길이가 줄어들어서 그 볼트로 인해서 그 구조물을 꽉 우리가 압축력을 가하는 거죠. 그러면 그 구조물을 우리가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볼트 자체는 이제 큰 인장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한 모델링을 할 때 볼트 프리텐션을 쓰게 됩니다. 볼트 프리텐션을 쓸 수 있는 곳은요. 솔리드 실린드리컬 섹션 이처럼 실제 볼트 형상과 같은 이러한 솔리드 실린드리컬 섹션이나 또는 우리가 예전에 한번 모델링을 한 적이 있는데요. 빔 커넥션을 썼을 때 그 빔 커넥션 부분에다가 볼트 프리텐션을 우리가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볼트 프리텐션을 줄 때는 force로 프리텐션 로드를 줄 수가 있고요. 또는 얼마만큼 우리가 이 볼트를 길이를 줄이겠느냐. 그 볼트의 길이가 줄어들면 그 구조물에는 압축력을 가하게 되고 볼트 자체는 인장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adjustment, length로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볼트 프리텐션을 입력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다음 이제 선택 개체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디로 설정하게 되면요. 이 경우에는 반드시 그 Z 방향으로 하중이 부여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정할 로컬 좌표계를 여러분들이 하나 선택을 해 줘야 됩니다.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만약에 페이스를 선택하는 경우는요. 이게 페이스 면이 이제 실린드리칼 면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실린더 면의 축 방향으로 이 볼트 프리텐션이 가는 것이 이제 자동으로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다는 거. 볼트 프리텐션을 줄 때 페이스를 선택하면 실린더 면의 축 방향으로 이 볼트 프리텐션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고요. 가정이 되는 거고, 만약에 바디를 설정하게 되면 반드시 로컬 좌표계에 Z 방향으로 하중이 부여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 모델링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볼트 프리텐션을 여러분들이 모델링 하게 되면요. 이제 이러한 볼트에 의해서 볼트의 인장력이 발생하고 볼트가 그 구조물을 꽉 압축력으로 체결해주는 그런 효과를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스텝을 하나가 아닌 멀티 스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텝에서는 볼트에 이제 볼트 프리텐션이 딱 입력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에서는 볼트 프리텐션이 그대로 적용된 상태에서 그 상태를 유지를 합니다. 락이라는 것으로 유지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구조물이 받는 하중들을 가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들은 뒤에 우리가 또 멀티 스텝 해석을 다루기 때문에 거기서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볼트 프리텐션 보면 지오메트리를 우리가 페이스 실린드리칼 면을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중을 어떻게 줬냐면 힘으로 볼트 프리텐션 그 힘으로 1000N이 지금 이쪽으로 압축력이 가해지고 있다. 그렇게 모델링을 했습니다. 다음 서멀 컨디션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열팽창에 의해서 나타나는 구조적인 그 응답들을 보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서멀 컨디션이기 때문에 선택한 바디들의 그 온도가 균일한 어떤 온도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Tref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 레퍼런스 온도가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서멀 컨디션으로 어떤 바디에다가 T라는 값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레퍼런스 온도하고 T의 온도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온도 차이 나는 만큼 여기 열팽창 계수가 들어가게 되면 서멀 스트레인 열 변형량이 열 변형률이죠. 서멀 스트레인이 이와 같이 동일한 X, Y, Z 방향으로 동일하게 이와 같은 수식에 의해서 계산되는 그러한 열팽창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수식에서 우리가 Tref가 필요한 것처럼
레퍼런스 템퍼러처를 반드시 정의해야 되는데요. 자, 기본 설정은 22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건 이제 by environment 해가지고 25도로 선택되어 있고, 자, 요거를 이제 바꿔주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static structure에서 thermal condition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한 바디를 선택을 했고, 그때 온도가 100도다. 그래서 여기 T를 100도로 지정해 준 겁니다. 그러면 여기 나온 Tref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정의가 되는데요. 자, 여기 이 thermal condition이 들어갔던 그 analysis 시스템을 선택을 해보면 static structure이죠. 여기서 선택해보면 details of static structure 밑에 가보면 옵션지에 environment temperature가 있어요. 그러면 이 static structure를 할 때 Tref를 뭘 할 거냐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 이제 22도로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고요. 또는 자, 이 시스템이 들어있는 위에 그 geometry 부분에 가게 되면요, 각각의 이 geometry 안에 있는 이 바디들이 reference temperature가 몇 도인지를 이렇게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reference temperature를 by 바디별로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reference temperature value를 여기 이렇게 입력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2도하고 environment temperature에 있는 22도가 다 여기 나오는 Tref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by body 하게 되면 각 바디의 상세 설정창에서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다.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서포트 지지 조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일 많이 썼던 것이 이제 픽스드 서포트죠. 픽스드 서포트. 이 부분은 어떤 점, 그리고 엣지, 그리고 면, 이렇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픽스드 서포트는. 자, 이렇게 되면 선택된 개체의 모든 자유도들이 구속됩니다. 만약에 선택된 개체의 엘리먼트가 솔리드 엘리먼트라고 하면 UX, UI, UZ가 구속이 되는 것이고요. 서피스 바디나 라인 바디 같은 뭐 빔이나 또는 쉘 같은 경우는 UX, UI, UZ, 로테이션 XYZ, 그래서 6자유도가 모두 다 구속됩니다. 딱 그 자리에서 변형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다음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도 여기 보면 점, 엣지, 페이스에다가 여러분들이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X, Y, Z 성분의 병진 방향 강제 변이 적용이에요. 자, 한번 보면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이렇게 있으면 어떤 부분을 스코핑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정의를 할 방법, 컴포넌트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썼다고 하면요. 자, 그러면 그 컴포넌트 X, Y, Z 방향으로 그 부분의 변이가 어떻게 되느냐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픽스를 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X, Y, Z를 모두 다 0으로 해주면 그게 픽스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때 이제 X, Y, Z의 병진 방향 강제 변이 구속인데 요거는 국부 좌표기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0을 입력한다는 것은 이게 구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든 값을 0을 넣으면은 픽스 서포트를 쓴 거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값을 입력하지 않으면요, 이게 free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 부분으로는 구속이 되지 않고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elastic support가 있는데요, 요거는 면에만 이렇게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elastic support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여를 하게 되면요, 플렉서블한 어떤 frictionless support 조건을 부여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frictionless support는 뭡니까? 그 면의 노멀한 방향으로는 구속이 되고 탄젠트한 방향으로는 프리한 그러한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자, 넣는 방법이 페이스를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elastic support 부분에 그 foundation stiffness를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밀리미터 3승분의 뉴턴, 즉 부피분의 그 힘의 단위로 이 서포트 부분을 넣어주면 돼요. 자, 요거는 그 프릭션리스 서포트의 조금 또 그 면 자체가 조금 일라스틱한 어떤 그 기초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따라서 요거는 면의 노멀한 방향으로는 어떤 그 서포트가 이루어지냐면 여기 나오는 파운데이션 스티프니스만큼의 스티프니스로 지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탄젠트한 방향으로는
자유도가 다 풀려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합니다. 그런 형태로 우리가 그 구속 조건을 넣을 때 이걸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입력 단위는 면적당 강성, 길이의 3승분의 힘, 뉴턴으로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다음 프릭셔니스 서포트 한번 보겠습니다. 프릭셔니스 서포트는 여기 보는 것처럼 이 면에만 넣어줄 수가 있고요. 이 선택한 면에 대해서 수직 방향의 자유도는 다 구속됩니다. 그리고 탄젠탈 방향으로는 다 프리합니다. 그래서 프릭셔니스 서포트가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솔리드 바디에 대해서 이 구속 조건은 여러분들이 시메트리 구속 조건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게 되면 이 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프릭셔니스 서포트를 주게 되면요. 이 면에 대한 노멀한, 즉 이 빨간색 방향으로는 구속된 평면의 수직 방향의 자유도는 구속되고, 나머지 방향으로는 탄젠탈 방향, 이 검은색의 그 화살표 쪽으로는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면에 대해서 어떤 대칭 조건으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프릭셔니스 서포트를 만약에 이 원통면에 대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 원통면의 노멀한 방향으로는 이제 구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반경 방향으로는 구속이 되는 것이고요. 축 방향, 그리고 회전 방향, 접선 방향으로 이제 회전, 접선 방향으로 회전, 이런 것들은 다 풀려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프릭셔니스 서포트들이 활용도가 좀 높은 그러한 조건입니다.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다음 실린드리컬 서포트입니다.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요거는 오직 그 원통형 면에만 적용을 가능하게 되는 건데요. 자, 원통형에 대해서 페이스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를 선택하면 여러분들이 그 원통형의 레디얼, 액시얼, 탄젠셜 방향으로 풀이나 또는 픽스로 여러분들이 구속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경우를 한번 보면, 자, 요건 이제 실린드리컬 서포트 줬고요. 이거는 이제 레디얼 방향으로 뭐 구속을 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탄젠셜 방향, 그리고 엑셀 방향으로는 뭐 풀이라든지 픽스를 줄 수가 있는데, 자,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탄젠셜하게는 풀이를 줬답니다. 그러면 이게 이 축 방향으로 이제 회전들이 자유롭게 일어날 수가 있고, 엑셀 방향과 레디얼 방향으로는 구속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비선형으로 풀리게 되는 그 서포트가 있는데요. 컴프레션 온리 서포트입니다. 요거는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법선 방향의 압축 하중이 가해질 때만 구속하는 조건입니다. 요거는 면에만 가해질 수가 있고요. 뭐 핀이라든지 볼트 등의 그런 원통면에도 모델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선 방향의 압축 하중이 들어올 때만 구속이 되는 그러한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자, 이러한 블럭의 중간에 이제 홀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만약에 이 부분을, 자, 픽스드 놓고 이 부분을 픽스로 하고 이 원통면 주위를 픽스를 한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힘을 줬다고 치면요. 자, 그 부분에서 발생하는 응력들이 이러한 형태를 띱니다. 반면에, 자, 여기 픽스를 했을 때 실제 이제 조건은 어떤 조건이었냐면, 이처럼 어떤 블럭에 이처럼 홀이 있고요. 이 홀에 이제 이 홀 크기와 거의 유사한 어떤 핀이라든지 또는 샤프트가 이렇게 체결이 되어 있을 때 이쪽 한쪽에서 이렇게 힘을 주게 되면 실제로는 샤프트의 왼쪽 면은 이 힘이 주는 방향에 의해서 이 블럭하고 컨택이 일어나고, 사실 이 오른쪽은 그죠? 미세하게나마 컨택들이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즉 하중들이 이런 이 샤프트의 왼쪽, 즉 블럭의 이쪽 부분만 하중들이 가해진다는 거죠. 근데 위에서는 그 상황을 우리가 전체 이 원의 둘레를 픽스로 하게 되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컴프레션 온리로 하게 되면은 그 실제적인 상황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가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앞에서 베어링 로드를 이용해서 모델링 하는 거하고, 그 홀 주위에 베어링 주위를 모델링 하는 거하고 폴스를 주는 거하고 어떻게 보면 유사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 컴프레션 온리
이름에서 알다시피 내부적으로 이제 접촉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가정을 하기 때문에 비선형 접촉이 생성됩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반복 해석이 필요합니다. 비선형으로 해석이 진행되기 때문에 따라서 요것은 요 compression only support를 쓰게 되면 선형 해석이 아닌 비선형 해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걸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compression only는 내부적으로 비선형 접촉을 생성시켜서 계산을 한다.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support에 이제 simply supported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fixed rotation이 있는데 여기 simply supported를 보면요. surface 또는 line body, edge 또는 vertex에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거는 solid에는 사용할 수가 없고 surface나 line body, edge 또는 vertex에 사용되고요. 요거는 simply supported는 모든 병진 자유도는 구속하고 회전 자유도는 다 프리하게 두는 그러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책상 위에 드는 볼펜 거치대가 있죠. 거기 볼펜 거치대를 딱 그 거치대에다 딱 꽂으면 볼펜 끝은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데 볼펜을 이렇게 자유롭게 조이스틱처럼 돌릴 수 있죠. 그런 경우들 생각하면 되겠고요. Fixed rotation 이것도 마찬가지로 솔리드에서는 안 되고요. 서피스나 또는 라인 바디 엣지 또는 벌틱스에 적용하는데 로테이션만 다 구속을 하는 겁니다. 모든 회전 자유도는 구속되고 병진 자유도는 풀린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이것들을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 보면 simply supported edge 해가지고 simply supported edge는 병진은 다 구속되고요. 여기 있는 병진들은 다 구속되고 로테이션들은 아주 프리하게 일어나는 것이고 fixed rotation edge는 로테이션은 다 구속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트랜스레이션은 프리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load and support display입니다. 여러분들이 경계 조건 다 이렇게 force라든지 또는 displacement 이렇게 그 입력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색깔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기본값으로 경계 조건은 뭐 load, support, displacement와 같이 각각 조건마다 다른 색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 보면 force 같은 쪽은 빨간색 계열, 그 다음에 fixed support 그리고 frictionless support 이런 것들은 보라색, 그 다음에 displacement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 나오는 그 랜덤 컬러를 클릭을 하게 되면요. 그러면 모든 케이스들이 다 랜덤하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구분을 위해서 뭐 랜덤을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서포트도 이제 이야기를 들었고요. 컨택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거의 차이가 뭘 거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컨택은 어셈블리 모델에서 두 바디 사이의 상호작용을 적용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컨택이 있으려고 하면요. 컨택은 바디가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바디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을 적용하는 데 사용되는 거고, 서포트는 바디와 바디가 아니라 바디와 엔바이러먼트 또는 그라운드, 그죠? 어떤 면이 어디에 픽스되어 있다. 즉 그라운드냐 또는 뭐 엔바이러먼트냐 이런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컨택은 두 바디 사이의 상호작용, 그리고 서포트는 바디와 그 그라운드, 엔바이러먼트와의 상호작용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컨택이 들어가는 부분은 이렇게 바디들이 다 서로 페어들이 되는 것이고요. 경계 조건이 들어가는 것은 한쪽에만 바디가 있고 그 나머지 면들은 그 그라운드하고 상호작용이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 solving the model. 자, 지금까지 다 모델링 했으면 계산하기 위해서는 여기 스탠다드 툴바에 있는 여기 solve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 다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코어 숫자를 늘린다든지 또는 여기 나오는 distributed를 쓴다든지 또는 뭐 shared memory를 쓴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변경을 하고 solve를 진행하면 됩니다. 자, K result and post processing. 자, 이번에는 이제 해석이 다 끝나고 나면요. 결과와 후 처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구조 해석 결과 항목들 우리가 사용 가능한데요. 방향별 변형량, 그 다음에
총 변형량, 토탈 디포메이션이죠. 요거는 이제 항상 0보다 큰 값으로 나오는 것이고, 각 성분별 응력, 우리가 성분 6개의 성분을 확인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 또 변형률, 그 다음에 컨택 결과들, 그리고 리액션, 포스, 리액션, 모멘트 이런 것들을 결과들을 다 확인을 해야 되고,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러한 결과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죠. 앞에서 아무리 해석들을 잘 했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더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미케니컬에서는 솔브를 하고 나서나 또는 하기 전에 우리가 볼 결과들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해석 이후에 결과 항목을 추가하게 되면요, 결과 항목 이제 추가 후에 솔브 버튼을 클릭해서 결과 파일을 다시 이제 읽어 드려야 되고요. 또는 솔루션 항목에서 새 결과 항목을 우클릭해 가지고 result or result를 이렇게 실행해도 됩니다. 요게 이제 다시 해석을 완전히 KU equal F를 풀 필요는 없고요. 이처럼 있던 결과들을 그냥 불러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때 여기 솔루션 밑에다가 결과 보고 싶은 것들을 해석 전에 추가를 해도 되고, 해석하고 난 다음에 추가를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기억하면 되겠고요. 다음 결과에 따라서는 이 컨투어와 벡터 플러스로 그 변형된 형상들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벡터를 표현할 때는 이 리절트 탭에서 벡터 아이콘을 이용하면 설정들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 값들은 여러 가지 geometry 개체 또는 유한 요소 개체 또는 named selection 등을 사용해서 확인을 가능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전체 모델에 대해서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고, 또는 사용자가 보고 싶은 영역에 대해서만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결과들이 여기 보면 토탈 디포메이션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리절트에서 이제 벡터를 켜게 되면 요거를 우리가 벡터 플러스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 결과를 전체 다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이 결과를 볼 때 예를 들어서 이퀴벌런트 스트레스를 본다고 하면 스코핑 메소드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선택을 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 잘 알아둬야 되죠. 왜냐하면 전체적인 글로벌한 것도 필요하지만 이 로컬한 부분에서 결과들을 볼 때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해석 모델의 변형량 결과 출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옆에 보면 이제 디포메이션에 토탈 디포메이션이 있고 디렉셔널 디포메이션이 있습니다. 토탈 디포메이션과 디렉셔널 디포메이션들이 다 이제 출력이 가능한데, 토탈 디포메이션은 이렇게 계산된 거예요. 디렉셔널 디포메이션이 있을 텐데 요거를 제곱을 해서 다 더한 것에다가 스퀘어 루트를 한 것이 여기 나오는 토탈 디포메이션이에요. 따라서 토탈 디포메이션은 0보다 큰 값으로 항상 나오게 됩니다. XYZ 성분별 변형량은 디렉셔널 디포메이션에서 전역 또는 국부 좌표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디렉셔널을 볼 때 좌표계 기준으로 전역 글로벌 좌표계를 볼 수도 있고, 또 로컬 좌표계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형량 결과에 이 벡터 형태의 출력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면 토탈 디포메이션을 이렇게 벡터 플러스로 해서 결과를 봅니다. 그러면 이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변형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가시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울 수도 있죠. 다음 스트레스하고 스트레인 결과입니다. 여기 보면 스트레스가 있고 여기 스트레인 스트레스 이렇게 있죠. 여기서 스트레인은 이와 같은 종류들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는 이제 이와 같은 종류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응력과 이제 탄성 변형률 같은 거는 6개의 성분이죠. X, Y, Z, XY, YZ, XZ 이렇게 돼 있고, 열 변형 thermal strain은요, 이게 방향별로 갖고 여기 전단 성분이 없기 때문에 3개의 성분만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thermal strain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 XYZ 3개의 성분만 가지고 있고, 이게 또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thermal strain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응력 및 변형물은 이제 여기
노멀 성분과 쉬어 성분에 대해서 확인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스트레인 같은 경우에 여기 노멀 요거를 클릭해서 XYZ를 확인할 수가 있고 쉬어에서 이렇게 쉬어 성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열 변형률은 XYZ 성분에 대해서만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응력, 프린시펄 스트레스, 맥시멈, 미들, 그 다음 미니멈 프린시펄이 있는데 항상 여기 맥시멈은 제일 큰 값, 미들은 두 번째 값, 그 다음에 미니멈은 세 번째 값이 이렇게 배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 인텐시티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결정되냐면 그 주응력들 절대값, 그 주응력들의 차이의 절대값에서 가장 큰 값으로 정의가 됩니다. 주응력들이 이제 세 개가 있기 때문에 S1 빼기 S2 또는 S2 빼기 S3, S3 빼기 S1 요런 세 가지의 어떤 차이들을 우리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여기 나오는 인텐시티입니다. 요거는 이제 ASME에 보면 요걸 평가할 때 보면 이 값을 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인텐시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해서 우리가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맥시멈 쉬어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맥시멈 쉬어 스트레스는 요거는 인텐시티의 반이라고 보면 돼요. 인텐시티의 2분의 1 값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맥시멈 쉬어 스트레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응력의 종류들 여러분들이 또 스트레인의 종류들을 알아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스트레인에 보면요. 여기 이퀴벌런트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이퀴벌런트 토탈이라고 해서 이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퀴벌런트 토탈이라고 하면 일라스틱하고 플라스틱 스트레인을 다 포함해서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는 이퀴벌런트 플라스틱을 보면 소성 부분에서의 그 등가 변형률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이게 일라스틱 변형만 일어난다면 요 값들은 다 0이 되겠죠. 다음 스트레스 툴 보겠습니다. 여기 이 스트레스 툴은 오른쪽 이 메뉴를 보면 이렇게 툴박스에서 스트레스 툴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는데요. 요거는 세이프티 팩터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세이프티 팩터는 다음과 같은 재료의 파괴 이론을 기초로 이제 다 계산이 되는데요. 연성 이론 그리고 취성 이론으로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연성 재질에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되면 맥시멈 이퀴벌런트 스트레스나 맥시멈 쉬어 스트레스 방법을 쓰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그 지금 안전계수를 봐야 되는 그 시스템이 취성에 가깝다고 치면 모어 쿨럼 스트레스나 맥시멈 텐사일 스트레스 방법을 통해서 세이프티 팩터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방법을 정했다고 하면 여기 결과의 솔루션에서 이제 스트레스 툴이 있고 세이프티 팩터 또는 스트레스 레이셔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제 이론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여기 보면 티어리가 이렇게 맥시멈 이퀴벌런트 스트레스로 결정되어 있으면 그 세이프티 팩터를 계산할 때 스트레스 리밋을 뭘로 할 거냐를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재질의 텐사일 일드 스트렝스를 쓰겠느냐 또는 텐사일 얼티미트 스트렝스를 쓰겠느냐 또는 여러분들이 커스텀 밸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정한 값에 대해서 세이프티 팩터를 계산할 거냐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이프티 팩터 또 세이프티 마진 그리고 스트레스 레이셔 이런 것들을 출력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리절트 앤드 포스트 프로세싱에서 다음에는 이제 이미 정의되어진 기본 결과 항목 외에 여러분들이 정의한 결과들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미 지원되는 여러 가지 결과 항목들을 여러분들이 조합하거나 또는 수학 이퀘이션들을 써가지고 새로운 결과들을 정의할 수가 있어요. 자, 정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솔루션 텍스트 메뉴에서 여기 User Defined Result를 선택하면 그게 등록이 되고요. 또는 솔루션 워크시트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워크시트를 띄운 다음에요. 확인하고자 하는 항목이 있으면 그 항목에서 자, 여기 예를 들어서 뭐 엘리먼트 노달 결과 중에 스트레스 Z 방향의 스트레스 성분이 있다.
이걸 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다 하면은 이 부분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Create User Defined Result 하게 되면 위에서 했던 거와 동일하게 이것들이 등록이 됩니다. 솔루션 밑에 등록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등록이 되고요. User Defined Result가 등록이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계산을 할 때 어떤 부분 할 거냐, 지오메트리에서 all body 다 계산을 하고요. 여기다 expression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식을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뭘 쓰고 있냐면 스퀘어 루트 ux 스퀘어드 플러스 uy 스퀘어드 플러스 uz 스퀘어드입니다. 결국 이게 뭐냐면 각각의 xyz를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스퀘어 루트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토탈 디포메이션하고 똑같습니다. 결론은 자, 이렇게 해서 익스프레션을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이덴티파이어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여기 익스프레션에 아이덴티파이어 여기 이름을 하나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저 디파인드를 하면 이렇게 결과들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요거는 토탈 그 디포메이션하고 똑같은 결과를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식이 토탈 디포메이션 식이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이처럼 이 유저 디파인드 리절트를 통해서 여기 창에서 익스프레션에 수식을 기입할 수가 있고요. 뭐 스퀘어 루트라든지 앱솔루트 절대값 또는 사칙 연산 지수 등을 사용해서 정의 가능하고요. 여기 아이덴티파이에다가 사용자 정의 결과 항목에 대한 이름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그래픽 화면에 정의한 수식가고 아이덴티파이어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익스프레션에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항목들은 이미 엔시스가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변수에다가 그 값들을 넣어뒀습니다. 그것들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다음은요, 리액션 프로브를 이용해서 구석의 그 반력이나 또는 접촉부의 반력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로브는 다른 결과 항목들 같이 수동으로 추가하거나 또는 이 반력들이 나오는 그 구속 조건, 접촉 조건들을 드래그 앤 드랍해서 이렇게 솔루션 항목으로 가지고 오면 됩니다. 자, 여기 프로브는요, 리모트 포인트, 빔, 스프링, 메쉬 커넥션 또는 서피스에서 이 리액션 프로브들을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compression only support 부분인데 요거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놓으면 요게 서포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리액션은 이렇게 폴스 리액션이 나오게 되고요. 폴스 리액션에 대해서 쭉 결과들을 보면 어떤 부분에 대한 거냐, 그 다음 바운더리 컨디션 어떤 거에 대한 거였냐, 또 오리엔테이션이 어떤 좌표계를 쓰느냐, 그 다음에 리절트가 뭐 어떤 부분이야, 뭐 방향성이 있는 경우에 어떤 특정한 방향권만 볼 거냐, 올이냐, 그 다음에 리절트로 XYZ 방향으로 이렇게 결과들을 시간상에서 가장 큰 것, 작은 것, 그 다음에 결과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이러한 해석 결과에 대해서 이 리액션들과 리액션 모멘트를 평가해서 제대로 문제가 없이 풀렸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정적 해석 결과 검토 시 이 스태틱 이퀄리브리엄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 문제를 한번 보게 되면 스태틱 해석을 하는데 여기 액셀러레이션이 있고 자, 픽스 서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픽스 서포트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해서 나왔더니 이제 XYZ 방향으로 이와 같은 반력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었나 하면요. 이때 이제 밑에 픽스 서포트가 있고 여기 액셀러레이션을 줬습니다. 액셀러레이션 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구조적인 힘은 관성력이 돼요. 그래서 관성력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질량 곱하기 가속도죠. 그래서 질량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의 질량들은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지오메트리 부분을 보면 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어쨌든 질량을 이렇게 계산하면 매스가 0.6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하면 대략 6.08 뉴턴 정도가 나오고요. 자, 이것들을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관성력으로 가해진 하중이 되는 거죠. 요게 반력으로 6.081 나오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가해진 힘과 그리고 반력으로 나오는 힘이 같다. 요게 바로 정적 해석에서 스태틱 이퀄리브리엄을 이루는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요 부분이 같으면 제대로 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이제 리니어 해석과 난리니어 해석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선형 해석에서는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가 푸는 이퀘이션이 kx = f입니다.
K는 강성 행렬이고 F는 가해진 하중이고 거기에 의해서 X 절점에서의 자유도에서의 변위를 얻게 되는데 이게 선형이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리니어 알제브라에서 배웠던 것처럼 뭐 가우스 소고법을 쓰든지 또는 이거의 역행렬을 양변에 곱함으로 해서 X를 계산하든지 이 한 번의 해석으로 이걸 풀 수가 있어요. 다른 말은 뭐냐면 계산 중에 이 K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K가 컨스턴트하다는 겁니다. 근데 비선형 해석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 K가 X에 따른 그 컨스턴트가 아니라 이게 변하는 경우가 바로 이제 비선형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이 비선형 해석에서는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뉴턴법에서 뉴턴 레슨법에 의해서 이 KX 이퀄 F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한 번에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의 축차 이터레이션이 일어나는 반복 해석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리니어의 경우에는 이 U에 따라 이 K 값, 이거는 K는 이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F가 K하고 U가 이렇게 되었을 때 이 K는 이 U의 증가량분의 이제 F의 증가량인데 선형으로 푼다는 것은 이 K가 항상 같은 기울기를 가지고 있다. 즉 이게 직선으로 되는 것이고요. 비선형이 된다는 것은 이 F가 이 U가 변함에 따라서 이게 직선으로 선형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선형적으로 변하는 그러한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K 값이 U에 따라서 항상 어떤 점에 있냐에 따라 다 틀려지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가 U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각 U에 대해서 이 기울기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탄젠트 여기 접선이죠. 그래서 이걸 탄젠트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스태틱 스트럭처를 해석을 할 때 어떤 경우에 이제 비선형이 되는가 그것들을 지금 알고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 재료의 비선형 어떤 재료를 사용했을 때입니다. 플라스티시티나 크립, 게스켓, 비스코 일라스틱 이런 재료 자체가 리니어 일라스틱이 아닌 경우 또는 비선형 접촉이 들어간 경우 비선형 접촉은 본디드하고 노 세퍼레이션은 그거는 선형 접촉이 되는 거고요. 프릭셔니스, 러프, 프릭셔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그 해석은 비선형으로 풀리게 됩니다. 또 라지 디플렉션이 이제 어널 세팅에 있었는데요. 요걸 ON으로 하게 되면 여기서 비선형 해석으로 진행이 되고요. 서포트 중에서 컴프레션 only 서포트 부분을 쓰게 되면 요게 내부적으로 그 비선형 접촉이 생겨서 문제가 풀리는 거기 때문에 결국 요것도 비선형으로 해석이 진행되고요. 또는 비선형 강성을 가지는 조인트 중에서 비선형 강성으로 이제 정의가 되는 조인트가 쓰게 되면 그것도 비선형 해석이 되고요. 또는 인장, 압축 또는 인장 이런 것들만 그 작용하는 그 스프링 그것도 이제 비선형 스프링이 되는데 그것을 사용했을 때 이것도 스태틱 해석이 비선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경우들이 포함된 경우는 내 해석이 이게 비선형으로 진행되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솔루션 아웃풋에서 여러분들이 폴스 컨버전스를 보고 그 폴스 컨버전스가 어떤 수렴 영역 컨버전스 안으로 수렴하는지를 확인하면서 결과들을 지켜봐야 됩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기억을 해주기 바라겠고요. 자, 다음은 이 챕터의 어펜딕스 부분을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어널 세팅에서 리스타트 컨트롤 부분이 있고요. 노달 로드 앤 서포트 부분 그리고 리절트 앤 포스트 프로세싱 부분에서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널리스 세팅에서 리스타트 컨트롤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어널 세팅 부분의 디테일드로 가보면 밑에 리스타트 컨트롤이 있는데 프로그램 컨트롤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generate restart point 요게 이제 프로그램 컨트롤로 되어 있고 retain files after full solve 요건 no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디폴트입니다. 어널리 세팅에서 이제 리스타트 컨트롤 부분은 뭐냐 하면 이제 해석 중에 그 나중에 재해석을 위한 어떤 결과들을 저장을 시켜 놓는 부분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리스타트 포인트라고 하는데 요것들을 이제 설정하는 방법이 됩니다. 자, 리스타트 어널리시스는 언제 사용되냐면요. 수렴이 잘 안 되는 비선형 해석을 풀어야 될 경우 이제 하다 보면 여기 나오는 어널 세팅들을 이제 바꿔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이제 해석이 제대로 수렴된 경우까지 딱 그 리스타트 포인트를 저장시켜 놓으면 그 다음 세팅을 바꿔서 해석할 때는 그 지점부터 이제 해석을 진행하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유용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고요. 해석이 진행되는 중간에 설정 값을 변형하여 재해석할 때 우리가 리스타트 포인트를 쓴다. 그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또는 해석이 이제 다 완료됐습니다. 제대로 풀렸는데 내가 지금까지 해석했던 것들 중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로드 케이스를 더 추가적으로 풀어야 될 경우에, 그런 경우에 추가 로드 스텝을 한 다음에 그 다음 해석을 이어갈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선형 정적 해석의 경우에는 리스타트 포인트를 이렇게 프로그램 컨트롤에서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리스타트 포인트를 활용하는 것은 우리가 비선형 해석에서 그렇게 더 추가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노달 로드 앤드 서포트 부분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그 로드 앤드 서포트는 다 지오메트리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뭐 점이라든지 엣지라든지 면, 그리고 바디를 선택해서 하중 또는 경계 조건을 줬던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는 메쉬가 다 되어 있고 이제 메쉬에서 절정을 기준으로 우리가 노달 그리고 노달 로드, 노달 서포트를 주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특정 하중 및 경계 조건은 그 절점에 직접 적용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나 또 그게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자, 요거는 어떤 경우에 이제 필요하냐면 노달 로드 보면 일단 절점으로 구성된 네임드 셀렉션에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노달 로드를 주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주고자 하는 절점들을 네임드 셀렉션으로 만들어 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중 방향은 좌표계가 노달 코디네이트를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이 노달 코디네이트는 각 절점들이 실제로는 노달 좌표계를 가지고 있어요. 절점 좌표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변경하지 않으면 노달 좌표계는 처음에 있는 글로벌 코디네이트하고 같도록 정렬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하중을 줘야 될 경우에는요, 원하는 하중 적용을 위해서 이 노달 좌표계들을 국부 좌표계로 이렇게 방향을 바뀌어서 재정렬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보면 자, 노달 포스로 뭔가를 절점에다가 포스를 줘야 될 경우에 스코핑은 반드시 네임드 셀렉션으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로드 노드라는 네임드 셀렉션을 이미 만들어 둬야 됩니다. 밑에 보면 이렇게 핑크빛으로 보이는 절점들이 이 로드 노드라는 이름의 네임드 셀렉션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코디네이트 시스템은 노달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써야 되고 그 방향에 따라서 좌표계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하중값을 주면 됩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좌표계를 우리가 방향을 바꿔 나서요. 여기 X, Y, Z 이렇게 있고 Y 방향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방향으로 10N을 주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달 좌표계는 FE 로드에서 사용되는 XYZ 성분의 방향을 결정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좀 더 자세히 한번 보면요. 노달 로드를 적용하려고 하면요. 자, Environment 탭에서 먼저 이 Direct FE 메뉴를 선택을 합니다. 여기 보면 Direct FE 메뉴, 그리고 원하는 타입의 조건을 선택해요. 뭐 노달 포스냐, 노달 프레셔나, 노달 디스플레이스먼트냐,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 노달 좌표계를 방향을 바꾸는 노달 오리엔테이션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상세 설정창에서 이 노달 로드가 적용될 부분의 네임드 셀렉션을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그래서 로드 노드라는 네임드 셀렉션은 여기 핑크빛으로 보이는 이 부분입니다. 이 절점들을 이미 네임드 셀렉션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false를 이 노달 코디네이트 기준으로 이와 같은 좌표계 기준의 그 컴포넌트를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노달 포스가 10N이 들어가고 그 컴포넌트는 자 0, 10, 0 되는 거죠. 이러한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노달 로드의 방향을 변경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로컬 좌표계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노드의 오리엔테이션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방법은요, environmental에서 Direct FE 메뉴로 들어오고요. 노달 오리엔테이션을 선택합니다. 이 노드들의 절점들의
그 노달 좌표계를 방향들을 바뀌어준다는 거죠. 자, 그럼 노달 오리엔테이션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상세 설정창에서 그 네임드 셀렉션들을 선택을 해야 되죠. 여기 보면 네임드 셀렉션 어떤 절점들의 그 방향들을 바꿀 건가 이걸 선택을 해주고요. 다음 참조할 좌표계를 선택을 해줍니다. 여기 지금 노달 오리엔테이션은 이거죠. 자, 여기에서 네임드 셀렉션 선택해 주고요.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는 이미 만들어 놓은 그 국부 좌표계가 있습니다. 그거를 선택을 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로드 노드라는 그 네임드 셀렉션에 있는 모든 절점들은 이제 자신들의 그 노달 코디네이트가 절점 좌표계가 글로벌 좌표계하고 정렬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만들어진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는 로컬 좌표계의 기준으로 다 바뀌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false를 주게 되면 여기 코디네이트 시스템이 이처럼 노달 코디네이트 시스템으로 바뀌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그 노달 코디네이트 시스템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컴포넌트로 하중을 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노달 바운더리 컨디션에 대해서 참고해야 될 거는 뭐냐면요. FE 로테이션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FE 로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오메트리에 로테이션 자유도가 생길 수 있는 뭐 서피스 바디라든지 라인 바디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이게 그 로테이셔널 DOF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기 노달 로테이션 그런 부분에만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면 되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다이렉트 FE에서 설정하는 하중들은요, 보통 그 절점들, 네임드 셀렉션에 있는 절점들에 적용되기 때문에 하중이 분산되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설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로드 노드 디테일드가 있습니다. 지금 지오메트리가 12개로 되어 있는 그러한 어떤 그 네임드 셀렉션이었다고 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달 포스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로드 노드라는 네임드 셀렉션을 가지고 와서 포스를 주는데 노달 코디네이트 시스템 기준으로 이렇게 컴포넌트를 주는데, 여기 보면 divide load by node라는 게 있어요. 그걸 yes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여기 나오는 그 로드 노드 안에 사실은 절점들이 여러 개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절점에다가 10뉴턴을 주겠느냐,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절점들이 그 하중들이 분산돼서 토탈 10뉴턴이 들어가겠냐,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divide load by node라고 하면 이걸 yes라고 해놓으면 이 네임드 셀렉션에 있는 절점 안에 하중들이 골고루 분산되어서 토탈로 이 10뉴턴이 들어간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거를 divide load by node를 no로 하게 되면요, 여기 있는 절점들 각각에 10뉴턴씩 들어가는 그러한 결과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요, 여기에서 FE, 다이렉트 FE에서 그 설정한 하중이 보통 여러 노드에 그 적용되게 분산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설정을 해줘야 된다는데, 일단 divide load by nodes가 디폴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입력한 하중을 노드 개수로 나눠줍니다. 노드 개수가 12개였기 때문에 10 나누기 12로 사실 각 절점마다 하중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걸 no로 하게 되면은 절점이 12개였기 때문에 각각 절점에다가 10뉴턴씩 들어가기 때문에 토탈 120뉴턴의 하중이 들어가는 그러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은 경우에 따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잘 선택을 해야 되고요. result and post processing 제일 마지막인데요. 이 부분에는 이제 컨택트 툴과 관련해서 그 접촉과 관련된 결과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툴박스에 들어가서 컨택트 툴즈로 가게 되면 pressure, penetration gap, status, sliding distance, frictional stress, fluid pressure, 이러한 것들의 결과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픽 창이나 워크시트를 이용해서 관심 있는 접촉 페어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컨택트 툴 이걸 선택을 하면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컨택트 툴을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컨택트 번호들, 네임들이 쭉 나왔을 때 원하는 컨택트를 선택을 해서 어플라이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원하는 결과들을 이렇게 쭉 보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이터스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컨택트 페어에서 이렇게 결과들을 여러분들이
이것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컨택 페어의 컨택면에 이렇게 결과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컨택의 상태를 나타내는 뭐 스티킹이냐 슬라이딩이냐 그냥 니어냐 파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여러분들이 접촉 그 페어에 대해서 접촉 리전에 대해서 결과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여러분들 스태틱 스트럭처럴 애널리시스에 해당되는 모든 부분들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서포트 앤드 로드 부분, 그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하중 조건과 경계 조건에 대한 문제들을 다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부분들을 잘 집중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 되고요. 또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그 리니어하고 난리니어 해석의 그 차이. 리니어 해석은 한 번에 그 KU 이퀄 F를 우리가 풀면 계산들이 완료가 되는 것이고, 비선형들은 몇 가지 이유들이 있었어요. 비선형 해석들이 되는 이유. 그 이유에 따라서 KU 이퀄 F를 우리가 뉴턴 레스 방법을 통해 가지고 수렴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풀어야 된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